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아주 오래전에 한여름으로 여행을 떠나볼 겁니다. 지운 41년 7월 1일, 제주도의 습하고도 고요한 바람이 초가집에 얇은 지붕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그 초가집 울타리 안한 늙은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광해군. 한때 조선을 구한 영웅이자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 그러나 지금은 왕이라 불릴 수 없는 죄인으로 이름조차 금기시된 존재였습니다. 그의 나이 67뼈마디마다 염증이 번져 송긋 하나 움직이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초가의 안쪽 방, 굴뚝 쫓조차 없는 허름한 방에는 부식한 집 냄새와 비린 습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매미가 울고 바다에서는 파도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는 눈을 반쯤 감은 채로 천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나는 왜 아직 살아있는 걸까? 아마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 같았습니다. 왕좌에서 끌려난 지 19년, 유배지에서 이리저리 떠돌던 세월 동안 그는 이미 수없이 죽은 듯 살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후회뿐이었습니다.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동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정말 마음에 드신다면요. 그리고 지금 시청 중이신 분들은 댓글에 여러분의 위치와 시간을 남겨주세요. 지금 이 밤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자, 불을 끄고 선풍기를 켜서 부드러운 소리를 내고 오늘 밤 시작해 볼까요? 그는 고개를 살짝 돌려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희미한 등잔불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그는 오래 전 젊은 날에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왕의 옷을 입고 궁궐의 정전으로 걸어 들어가던 그날 온 나라가 그를 향해 저라 외치던 순간,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 선조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진짜 왕자가 아니다. 그 말은 칼보다 깊게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왕의 아들이지만 정실의 피가 아닌 서자. 누군가에게는 영웅이었지만 아버지에게는 끝내 임시세자에 불과했던 존재. 그는 손가락을 천천히 들어 천장에 비친 빛의 흔적을 따라가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때부터였지. 제주도의 여름밤은 짧지 않았습니다. 매미가 울다 잠들고 파도는 다시 밀려왔습니다. 그는 얇은 벗속으로 스며드는 바람을 느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때 동생을 죽이지 않았다면,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다면 그의 눈가에 번진 주름 사이로 미세한 떨림이 스쳤습니다. 기억은 잔인했습니다. 권력을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서였는지 이제조차 그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왕좌에서 내려온 뒤 19년 동안 그는 매일 밤 자문했습니다. 나는 왜 그날 그 결정을 했던 걸까? 방 한켠에는 낡은 목침 위에 놓인 작은 기록이 조각 한 쌍이 있었습니다. 인조가 한때 그에게 보내준 선물이라 했습니다. 부부의 금슬을 상징하는 기러이. 그러나 그에게는 이제 함께 울어줄 아내도 곁에서 웃던 아들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 기러기 한 쌍을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기러기는 짝이 있는데 나는 이제 혼자구나. 그 말 끝에 가벼운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 웃음은 흐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밖에서는 하늘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비냄새가 짙게 번지더니 이내 굵은 빗방울이 초가의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광해군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그 바람이 문을 덜컥거리게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의 머리맡에 희미한 푸른 불빛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나인이 겁에 질려 외쳤습니다. 전화 도깨비 불입니다. 불길한 징조예요. 그러자 그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다. 저것은 내 아들이구나. 예. 내 아들 그 아이가 나를 데리러 온 것이다.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등잔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시 동안 젊은 시절에 그가 보였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장 속에서도 백성을 위해 말을 몰던 그때의 자신. 그는 눈을 감은 채 속삭였습니다. 광해라. 넌 참으로 외로운 왕이었구나. 바람이 한 번 더 불어와 등잔불이 꺼졌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그는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마치 그 숨이 마지막일 것처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방 안에는 빗소리와 파도 소리만 남았습니다.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고 마치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듯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나는 이제 괜찮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천둥이 울렸습니다. 누군가의 울음인지 하늘의 분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 제주도의 한 초라한 초가집 안에서 조선의 왕이었던 한산에는 홀로 눈을 감았습니다. 기록은 냉정했습니다. 폐주 이혼이 제주에서 죽었다. 그 한 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의 마지막 눈물은 왕으로서의 후회가 아니라 가족을 지켜주지 못한 한 아버지의 눈물이었을 거라고. 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해군의 비극은 죽음이 아니라 탄생으로부터 이미 시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도 그가 태어난 날을 상상하곤 합니다. 1975년 선조 8년의 봄 창덕궁의 뒤편 공빈 김씨의 처소에서 한 산의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궁녀들이 왕자님이 옵니다라 외쳤지만 왕선조의 표정은 그리 환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정비의 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공식적인 후계 순위에서 밀려난 서자. 그의 인생은 그 첫 울음과 함께 이미 불안이라는 이름의 그림자를 등에 업었습니다.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왕의 아들이지만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란 어떤 기분일까? 궁궐의 담은 높고 사람들의 눈은 차갑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었고 정실 왕비의 시선 속에서는 늘 불청객이었습니다. 어린 광해는 글을 배웠고 문무에 모두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그 어떤 신하가 칭찬을 해도 선조의 반응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그놈은 어디까지나 임시일 뿐이다. 그 말은 부드럽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궁궐이라는 공간은 따뜻한 피조차 식혀버리는 곳이었죠. 왕비의 자식, 후궁의 자식. 각각의 파벌이 얽혀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속에서 광해는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배웠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읽는 법 말보다 침묵이 강할 때를 아는 법, 그리고 자신을 감추는 법을요. 한 번은 어린 광해가 궁궐 정원에서 형 임해군과 놀다가 실수로 그의 옷에 먹을 엎질렀다고 합니다. 임해군이 노기를 띄우자 광해는 무릎을 꿇고 말했죠.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제 탓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그 말에 형은 얼굴이 새파래졌다고 합니다.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너무 성숙하고 너무 쓰라니까요. 광해는 아버지를 증오하면서도 사랑했습니다. 그 모순된 감정이 그를 지탱시켰죠. 선조는 늘 정비의 아들을 원했지만 그때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광해를 세자로 세웠습니다. 그는 임시세자라는 이름의 왕세자였습니다. 세자지만 영원히 정식은 아니야. 그 문장은 그의 가슴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아마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그가 왕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 시간이 흘러 궁궐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신하들을 믿지 못했고 신하들은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광해군은 점점 세상의 틈바구니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궁궐 밖에서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비에 젖은 옷을 걸친 농부들이 집신을 신고를 걸어가는 모습이었죠.
그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왕이란 저 사람들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날 밤 그는 자신에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반드시 왕이 되어 저 백성들을 지켜낼 것이다. 하지만 신하들은 그를 경계했습니다. 서자이자 총명한 세자 그 존재만으로도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변에는 늘 감시자들이 있었고 그의 말 한마디는 늘 기록되어 선조에게 보고되었습니다. 광는 입을 닫았고 대신 눈으로 세상을 읽었습니다. 그때 그가 깨달은 인간의 본성은 훗날 그의 개혁에도 깊이 스며들게 됩니다. 학자들은 지금도 논쟁합니다. 그가 정말 야심가였는가? 아니면 생존자였는가?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이 되려면 야심이 필요했고 살아남으려면 침묵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런 그에게 첫 번째 전환점이 찾아온 건 1992년 세자가 된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조선의 하늘이 붉게 타올랐고 그의 운명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임진왜란이 터진 날이었습니다. 그의 손끝에는 아직 어린 피가 묻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미 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가 그날 내뱉은 첫 마디는 단 한 줄로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피하시오. 이 난은 제가 수습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광는 더 이상 단순한 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타는 조선의 운명을 짊어진 소년이 되었습니다. 1992년 봄하늘은 이미 불길한 기운으로 짙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진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처음엔 한두 개의 소문이었죠. 외적이 부산에 상륙했다더라.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불길은 삽시간에 조선을 집어 삼켰습니다. 나는 지금도 상상합니다. 그날 새벽 종묘의 종소리가 울리고 군관들이 황급히 말을 몰던 광경을, 그리고 궁궐 깊숙이 숨어있던 젊은 세자 광해군이 떨리는 손으로 갑옷을 입던 그 순간을 그의 나이 겨우 18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선조는 그 나이에 이미 왕좌의 뒤편으로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피난길에 오를 때 선조는 말 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말했죠. 나는 명나라로 가서 원군을 구하겠다. 그 말은 곧 조선을 버리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울며 붙잡았습니다. 전하 백성을 버리실 겁니까? 하지만 왕은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 조정을 지켜야 할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바로 세자 광해군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신다면 저는 남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그는 이미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등에 짊어진 진짜 왕이 되었죠. 임진왜란의 불길은 조선 전역을 태웠습니다. 왕은 도망갔지만 세자는 남았습니다. 평안돼서 강원도 전라도까지 그는 직접 말을 몰고 전장을 돌았습니다. 그가 들른 곳마다 백성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전화가 아니시라 하오. 아니라 하오. 세자님이시라오. 하지만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 하오. 그때부터였습니다. 백성들은 왕이 아닌 세자를 왕이라 불렀습니다. 광해군은 수라상을 내어주며 병든 군사들에게 죽을 나눠주었습니다. 굶주인 백성 앞에서 직접 곡식을 퍼주기도 했죠. 어떤 기록에는 이런 구절이 남아 있습니다. 세자가 병사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백성은 감격하여 울며 외쳤다. 저분이야말로 진정한 임금이다. 그는 매일 밤 대나무로 만든 지도를 펴놓고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이때 그를 도왔던 이는 다름 아닌 허준이었습니다. 퍼주는 병사들 사이에서 퍼지는 역병을 막기 위해 초본을 찾고 세자는 직접 환자들을 찾아다니며 손수 약을 나눠 주었습니다. 이때 경험이 훗날 엘리질이라는 이름으로 남게 됩니다.
참고로 허준은 이 시절 세자 덕분에 생을 구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전하께서 아니었더라면 조선의 백성 절반은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선조는 명나라로 도망가면서도 세자가 백성들에게 인기가 높다는 보고를 받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놈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있다. 반역의 조짐이 아닌가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광야의 마음은 그 말 한마디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는 그날 밤 촛불 앞에서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나라를 지켜도 아버지의 마음은 얻지 못했다. 전쟁은 길고 잔혹했습니다. 7년 동안 그는 조선 팔도를 떠돌았습니다. 한 번은 함경돼서 전투를 벌이다 병사들에게 둘러싸여 포로가 될 뻔했습니다. 그때 그는 군복의 깃을 찢어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이름 없는 장수다. 세자는 이미 죽었다. 그 순간의 재치 덕분에 그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역사는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광해군은 살아남기 위해 왕관을 버릴 줄 아는 자였다. 한 역사학자는 말했습니다. 광해군은 태어나기 전부터 시험대에 올랐고 전쟁은 그를 왕으로 만들었다. 이건 단순히 칭찬이 아니라 조선의 정치 구조가 그를 어떻게 왜곡시켰는가에 대한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백성들은 돌아왔습니다. 타버린 집과 희든 논밭 속에서도 그들은 속삭였죠. 세자 전화 덕분에 살아남았소. 그는 백성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조선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왕이 그들과 같은 편에서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세상이 언제나 정의롭지는 않죠. 전쟁이 끝나자 왕 선조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궁궐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들을 껴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의심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전쟁 중 너무 많은 신하의 충성을 얻었다. 그 말은 곧 경고였습니다. 백성에게 사랑받은 아들은 왕에게는 불편한 존재가 되었죠. 결국 그는 아버지의 눈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나 저는 그저 명을 따랐을 뿐입니다. 명이란 나의 명이다. 백성의 명이 아니다. 그날의 선조는 차가웠습니다. 그가 돌아선 뒤 궁궐의 그림자는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광해군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존재가 태어납니다. 정비 임목대비의 아들 영창 대군이었습니다. 핏줄의 정통성은 곧 명분이었고 명분은 언제나 서자를 삼켜버리는 칼날이었습니다. 광해군은 그 아이를 보며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내 동생이지만 동시에 나의 끝이구나. 그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날 밤 창덕궁의 달빛은 유난히 차가웠다고 합니다. 7붕 8년 봄의 끝자락 왕이 죽었습니다. 선조의 장례식 날 궁궐은 차갑게 고요했습니다. 왕의 시신은 덮개 아래 누워 있었고 신하들은 줄지어 절을 올렸습니다. 그중 가장 깊은 절을 올린 사람은 바로 그의 아들이자 서자 출신의 세자 광해군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대가 꿈꾸던 왕은 아닐 겁니다. 그가 주기하던 날 하늘엔 묘한 구름이 흘렀습니다. 백성들은 가문과 전쟁으로 피폐피했지만 한 줄기 희망도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의 기억 속에서 세자 광해는 이미 백성의 왕이었으니까요.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서려면 먼저 굶주인 백성의 허기를 달래야 한다는 것을. 저기 직후 그가 한 첫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백성의 세금을 바꾸라. 특산물 대신 쌀로 내게 하라. 땅이 없는 이는 면세하고 땅이 많은 자는 더 내라. 그것이 바로 대동법다 통파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양반들은 분노했습니다. 왕께서 우리를 상놈과 같게 만드시려는가 하지만
광해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굶주이면 왕이 있을 이유가 없다. 그 한마디는 조선의 역사를 뒤흔든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전쟁 복구 현장을 돌며 백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흙 묻은 손, 굳은 살 박인 손. 그 손을 꼭 잡으며 그는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전화가 아니라 너희의 이웃이라 생각하라. 그날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울었습니다. 그들은 오랜만에 왕이 인간으로 보였던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시기 광해군 곁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허준이었습니다. 그는 전쟁 당시의 경험을 토대로 병든 백성을 살리기 위해 의료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와 이 책은 백성을 살릴 것입니다. 이름은이라 하겠습니다. 광해군은 그 책의 서문을 직접 검토하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일은 나라를 고치는 일과 같다. 그 말은 정치의 중심에 사람을 둔 군주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개혁은 단지 내정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외교에서도 그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가 택한 길은 명나라와 후금 훗날 청나라 사이의 중립 외교였습니다. 명은 우리의 부모국이지만 후금은 떠오르는 새 시대의 힘이다. 누구의 노예가 되지 말고 스스로의 길을 가자. 이 발언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혁명이었습니다. 조선이 수백 년간 지켜온 사대주의의 틀을 부수는 말이었죠. 하지만 그 말은 동시에 수많은 적을 만들었습니다. 전화. 후금은 오랑캐입니다. 명을 배신하다니요. 명은 이미 쇠하였습니다. 백성을 위하려면 명분보다 현실을 택해야 합니다. 그 논쟁은 밤을 새우며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단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나는 명나라의 신하가 아니라 조선의 왕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진보적인 사상은 그를 고립시켰습니다. 양반과 사대부들은 그를 비난했고 정통성을 의심했습니다. 서자 출신이니 본디피가 다르다. 그는 왕비의 아들이 아니니 왕좌는 부당하다. 그는 그 말에 담긴 멸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흔들리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결국 고독 속에서 무너집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인목 대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선조의 정실왕비, 그리고 영창대군의 어머니. 그녀는 궁궐의 어른으로서 늘 그를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저나 적통의 자리를 서자가 차지하는 것은 하늘의 뜻이 아니옵니다. 그녀의 말은 칼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칼은 점점 그를 불안으로 몰아넣었죠. 그 불안은 서서히 광해군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신하들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궁궐의 병모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몸이 굳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폐위시키려 한다. 그 두려움은 어느새 집착이 되었습니다. 그 집착이 결국 그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을 향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왕이 된 지 10년째 되던 해 1918년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통치에 반대하는 세력을 숙청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대상은 놀랍게도 자신의 가족이었습니다. 영창대군을 유배 보냈고 결국 그곳에서 어린 동생은 차가운 방 안에서 불에 질식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임목대비는 궁궐 깊숙한 곳 경운궁 현덕수궁에 감금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역사는 폐모살제 FA 무샤디라 부릅니다. 조선의 윤리를 무너뜨린 돌이킬 수 없는 죄였습니다. 그날 이후 광해군의 얼굴은 늙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고 밤마다 꿈속에서 동생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형님, 왜 저를 죽이셨습니까? 그는 그 목소리를 듣고 매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대 젖은 옷을 쥐어짜야 했습니다. 어쩌면 그때부터 이미 그는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 개혁을 추진했지만 왕실의 피를 흘리며 그 명분을 잃었습니다. 결국
백성들도 신하들도 그리고 하늘마저 그를 외면했습니다. 왕좌는 더 이상 그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은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융기 13년 3월 13일 칼과 횃불이 궁궐로 몰려오던 밤이었습니다. 출규 23년 3월 13일 새벽 장덕궁의 공기가 비정상적으로 무거웠습니다. 닭이 울기 전 어둠 속에서 수백 개의 횃불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서인 세력이 이끄는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폐모살의 죄를 바로잡겠다며 외쳤습니다. 하늘까지 울릴 듯한 구호가 궁궐 담장을 흔들었습니다. 그때 궁궐 깊은 곳에서 잠을 자던 왕이 문득 눈을 떴습니다. 광해군이었습니다. 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창덕궁 도나문을 넘어오는 군사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나인이 뛰어들며 외쳤습니다. 저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능양군이 군사를 이끌고 들이닥쳤습니다. 광해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왕의 상징인 골룡포를 벗고 궁녀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왕의 옷을 입은 채로 죽을 순 없다. 그는 그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얼굴에는 담담함이 깃들어 있었지만 눈동자 속엔 수십 년의 피로와 후회가 엉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창덕궁의 문이 불타 올랐습니다. 전화를 찾아라. 죄인 광해를 붙잡아라. 군사들이 궁궐을 뒤지는 동안 광해군은 후원 쪽 담장을 넘어 숨어들었습니다. 그를 숨겨준 이는 의관 안국신이었습니다. 전하, 이곳으로 오시지요. 잠시 몸을 피하셔야 합니다. 광해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미 왕이 아니네. 부디 나를 사람으로만 숨겨주시오. 그는 그날 밤 의관의 집 지하에서 떨며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해가 떠오르자 그를 찾던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폐주를 잡았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함성은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가 궁궐에서 끌려 나올 때 백성들은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누군가는 침묵했고 누군가는 욕을 했으며 또 어떤 이는 울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폐주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폐주 광해, 반역과 폐륜의 죄로 왕위에서 내린다. 그날의 조서가 낭독되던 순간 하늘엔 이상하게도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그 비를 하늘이 흘린 눈물이라 했고 어떤 이는 죄인이 씻김받는 눈물이라 했습니다. 광해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더 이상 왕도 아니고 죄수도 아닌 어정쩡한 존재였습니다. 군사들은 그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식사조차 시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밥을 지어 먹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밥은 여전히 뜨겁구나. 다만 나를 먹여주던 손이 사라졌을 뿐이야. 그의 곁에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들 세자 이지와 며느리 박씨, 그리고 어린 딸 공주, 그들은 함께 강화도로 보내줬습니다. 광해군은 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지야, 내가 잘못했다. 왕의 자리는 이렇게 외롭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오래 잡지 못했습니다. 유배 2달 뒤 세자 이전은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아버지를 구하겠다며 밤에 몰래 성문을 나서려 했지만 곧 발각되었습니다. 인조의 신하들은 분노했습니다. 반역의 피는 끊어야 합니다. 그를 죽이십시오. 결국 인조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자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라. 그날 밤 세자는 흰옷을 입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 먼저 가겠습니다. 그 말이 전해졌을 때 광해는 멀리 강화돼서 하늘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내 아들아, 그대는 죄가 없구나.
그 절규는 바다를 넘어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 박 씨는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 세상에 남편이 없는 여인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달 후 병든 어린 딸 공주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광해군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잃고 며느리를 잃고 딸을 잃은 왕,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키려 했던 것은 나라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그는 매일 밤 바닷가 바위 위에 앉아 달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영창아, 내가 너를 죽이지 않았다면이 모든 일이 없었을까? 그 물음에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오직 파도만이 밀려와 그의 발끝을 적셨습니다. 그의 옆에는 단 한 사람 패비 유시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곁에서 그를 위로했지만 남편이 아들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녀는 결국 병을 얻었고 이음의 차가운 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광해군은 그녀의 손을 붙잡고 한참을 놓지 못했습니다. 내가 늦게 깨달았구나. 그대가 나라보다 더 소중했음을. 그날 이후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바다를 보고 밤이면 꿈속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벌주듯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인조가 강화돼 새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폐주가 한 곳에 오래 머물면 백성들이 동정할 것이다. 그를 다른 곳으로 옮겨라. 그리하여 그는 다시 배에 태워졌습니다. 그 배는 서서히 남쪽으로 더 멀리 나아갔습니다. 그 끝에는 바다 너머 섬주도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마지막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19년의 유배가 그렇게 완성되어 갔습니다. 제주로 향하는 바닷길은 끝이 없었습니다. 정비 37년 그는 다시 배에 실렸습니다. 겨울의 파도는 날카로웠고 바닷바람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 배 안에서 그는 무릎에 담요 하나를 덮은 채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군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노인이 바로 전하였다는 그 사람인가? 이젠 그냥 늙은 죄인일 뿐이지. 그 말에도 그는 아무 말 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나무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만들어 주었던 장난감 기러기였습니다. 그는 그 기러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젠 나도 날 수 있을까, 이지야. 제주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63이었습니다. 무태 바람과 달리 제주의 바람은 소금기와 외로움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는 해안가에 초가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두은 집 굴뚝 하나 없는 방. 그곳이 왕의 마지막 거처였습니다. 그의 곁에는 단 한 명의 나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복년이라 했습니다. 복년은 그에게 매일 죽을 끓여 드렸습니다. 저나 오늘은 바닷가에서 조개를 주워왔습니다. 그냥 이 노인을 영감이라 부르거라. 이젠 왕이 아니니.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제주에서 바다를 자주 찾았습니다.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세상의 심장 박동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루 종일 바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누구도 나를 기억하지 않겠지. 그러나 혹여나 백성들은 나를 용서해 줄까? 시간은 잔인하게 흘렀습니다. 인조의 시대는 이미 청나라의 침입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76, 17년 청에 군대가 강화도를 공격했을 때 인조는 무릎을 꿇고 항복했습니다. 그 장면은 광해군이 두려워했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까지 막으려 했던 전쟁, 바로 병자호란이었습니다. 소식이 제주까지 닿았을 때 광해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 결국 그들이 또 전쟁을 불렀구나. 그의 입술은 떨렸습니다.
나는 그걸 막으려 했는데 나를 죄인이라 불렀지. 그날 밤 그는 바닷가로 걸어나가 거친 파도 속으로 소리쳤습니다. 이게 나의 업보냐. 그 외침은 바람에 휘몰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비평새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의 방은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의사는 없었고 약초도 거의 없었습니다. 복년이 밤새 그의 이마를 식히며 울었습니다. 전화 조금만 버티십시오. 그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버틸 이유가 이제는 없구나. 다만 그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야. 그는 잠에서 깰 때마다 눈앞에 환영을 보았습니다. 어린 딸이 손을 흔들고 아들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었지만 그들은 늘 닿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구나. 어느 날 밤 복년이 불안하게 그를 살피던 중 그의 방 안에 희미한 푸른 불빛이 맴돌았습니다. 복년은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저 도깨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광해군은 눈을 감은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도깨비불이 아니야. 내 아들 이지가 날 데리러 온 거야. 그의 목소리는 마치 바람 같았습니다. 이젠 충분히 살았다. 그 아이가 나를 기다린다면 나도 가야지. 그는 그 후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거의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가끔 눈을 뜨면 천장을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왕이란 이름은 참으로 무거운 족수였구나. 그리고 어느 날 새벽 바람이 심하게 불던 날 복년이 밖에서 물을 길어오자 방 안에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혼자 속삭였습니다. 이젠 그대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야겠구나. 중년 7월 1일 광해군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세상에 태어난 지 67년 왕좌에서 끌려난 지 29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가 죽던 날 제주 목사는 조정에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폐주 이온이 병으로 죽을 듯합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군사를 정비 중입니다. 죽어가는 노인을 위험 요소라 부르던 시대, 그것이 그의 마지막 대우였습니다. 그의 시신은 소박하게 묻였습니다. 왕의 무덤이 아닌 평범한 묘. 그는 왕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무명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후에 말했습니다. 그의 유배는 죽음보다 길었다. 그 19년은 단순한 유배가 아니라 매일이 형벌이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 스스로의 죄를 곱씹으며 살았고 매일 밤 후회와 고통을 삼키며 잠들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마지막에 흘린 눈물은 왕으로서의 실패가 아니라 가족을 지켜주지 못한 한 인간의 참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죽음은 조용히 세상을 스쳤습니다. 왕의 죽음이라기엔 너무도 초라했고 죄인의 죽음이라기엔 너무도 슬펐습니다. 조정에서는 단 한 줄의 기록만 남았습니다. 폐주 이온이 제주에서 죽었다. 그 한 문장. 그것이 조선이 한 왕에게 남긴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의 시신은 제주의 얕은 언덕에 임시로 묻였습니다. 비석도 없고 제사도 없었습니다. 그를 묻던 군사들은 서로 말을 아꼈다고 합니다. 그중 한 노장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저분은 왕이셨는데, 하지만 그 말은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얼마 후 인조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폐주는 죄인이다. 상복을 입을 필요도 곡을 할 필요도 없다. 누구도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수 없었다는 말이 맞겠죠. 오직 제주 바다의 파도만이 그의 무덤 곁을 지날 때마다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남겨진 유일한 곡이었습니다. 몇 해 뒤 그의 시신은 경기도 남양주로 옮겨졌습니다. 왕릉이 아닌 평범한 무덤의 형태로 묘무라는 이름이 붙은 곳이었죠. 왕의 무덤은 능이라 부르지만 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세상을 떠난 아내 패비 유씨의 유월이 함께 묻였습니다.
그들이 생전에 함께하지 못했던 부부의 평온은 죽어서야 겨우 이어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바라던 기러기 한 쌍이 이제서야 나란히 잠든 것입니다. 그들의 묘히 자았고 봄이면 들꽃이 피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지만 바람은 늘 그 언덕을 스쳐갔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죠. 그는 왕으로 실패했지만 인간으로는 너무도 진실했다. 역사는 잔인했습니다. 광해군을 몰락시킨 인조의 시대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은 지 불과 몇 년 뒤 조선은 다시 굴욕의 역사를 맞았습니다. 병자호란 청나라의 황제가 군대를 이끌고 조선을 침공했고 인조는 삼전도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청의 황제 앞에서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삼전도의 굴욕. 조선의 왕이 오랑캐 앞에 무릎을 꿇은 순간 하늘이 울고 백성이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은 더 깊이 번졌습니다. 광해군이 동생을 죽였다면 인조는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세자 소요는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가 8년 만에 돌아왔지만 그의 사상은 변했다는 이유로 의심을 받았습니다. 결국 인조는 소현세자의 죽음을 묻긴 했고 며느리 강빈마저 영모의 아내라 하여 처형했습니다. 그녀의 세 아들 인조의 친손자들은 돌 하나 쌓이지 않은 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피해 순환은 마치 세조와 단종 광해군과 영창대군의 업보를 그대로 되풀이한 듯 했습니다. 인조의 말년은 광해군보다 더 외로웠습니다. 그는 아들의 환영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죽기 전날까지 소연아 나를 용서하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를 심판한 역사는 결국 같은 형벌을 그에게 내렸던 것이죠. 그것이 권력의 아이러니이자 인간의 비극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은 다시 광해군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행한 폐무살의 죄는 여전히 무겁지만 그가 남긴 업적은 점점 다른 빛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동법은 훗날 조선의 세제개혁의 기반이 되었고 그가 추진한 중립외교는 300년 뒤 외교사의 모범으로 재조명되었습니다. 심지어 조선 후기의 학자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해의 정치는 그 시대를 앞질렀다. 그가 죄인이라면 그 죄는 너무 일찍 태어난 데 있다. 오늘날 우리는 광해군을 다시 부릅니다. 패자의 이름이 아니라 시대를 앞서간 군주의 이름으로 그는 조선을 구한 영웅이었고 동시에 무너진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한편의 비극이었지만 그 안에는 기묘한 아름다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야 자유로워졌고 죽음 이후에야 왕이 되었습니다. 가끔 나는 그의 마지막 밤을 떠올립니다. 제주의 바람이 불고 초가의 등잔불이 꺼지던 그 순간 그는 아마 이렇게 속삭였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왕이었으나 결국 한 사람의 아비였다. 그 한마디 속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19년의 유배 천일이 넘는 고통의 시간, 그리고 그 모든 끝에서 맞이한 평온. 그가 흘린 마지막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이제서야 세상과 화해하는 눈물이었을 겁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우리는 그 패자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광해군. 모든 것을 가졌으나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 왕. 그는 비극의 왕이자 시대를 앞선 성학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종의 짧은 7일과 광해군의 긴 19년. 과연 어느 쪽이 더 큰 비극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광해군의 생은 조선 왕조에서 가장 복합적이면서도 비극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서자로 태어나 인정받지 못한 그는 전쟁 속에서 나라를 구했지만 정통성의 벽 앞에서 끝내 임시왕으로 남았습니다. 그가 꿈꾼 세상은 백성이 먼저였고 평화가 우선이었습니다. 대동법 동의보감 중립외교 그 모든 개혁은 시대를 초월한 통찰이었습니다. 그러나
왕권을 지키려는 불안은 그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페모살의 칼은 결국 가족을 잃게 만들었고 그 자신도 유배지에서 서서히 잊혀졌습니다. 그가 제주에서 눈을 감던 날 세상은 그를 패주라 불렀지만 하늘은 아마도 그를 한 인간으로 받아주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눈물은 왕으로서의 후회가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용서였을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는 그를 죄인이 아니라 인간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광해군의 이야기는 결국 권력보다 양심을 택하지 못한 한 사람의 기록이며 그가 남긴 교훈은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권력은 잠시지만 인간의 흔적은 영원하다.